네, 먼저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선규 위원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예, 4기 직선제 중앙선관위원장 이선규입니다. 지난번 민주노총 직선제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그때 기자회견 말씀드렸는데 이번 직선 4기 민주노총 임원은 윤석열 정권과 임기를 같이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폐하는 이미 평가가 내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민주노총의 힘을 모아내고 전국적인 항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민주노총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양 후보의 입장이 어떤 건지 또 어떻게 민주노총을 이끌지 그리고 이 체제 변혁, 사회 변혁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검증하는, 밝히는 그런 토론회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많은 질문과 또 많은 보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각 위원장 후보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각 후보 2분 이내로 시간 언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양경수 위원장 후보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합동 토론에 함께 참여해 주신 언론 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각 선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힘들게 오늘 토론 준비해 주신 우리 선관위 동지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압도하라 민주노총 기호 1번 위원장 후보 양경수입니다.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후보, 고미경 사무총장 후보와 함께 새로운 민주노총의 도약을 준비하고자 출마했습니다. 오늘 아침 전동 충남 도연맹에 대한 국가보안법 압수수색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여전히 이념보다는 민생을 강조하겠다는 말과는 반대로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정권입니다.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는 정권입니다. 지난 3년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코로나로 막혔던 광장을 뚫어냈고 이것이 민주노총의 투쟁 중심성이고 힘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10년간 유실되었던 정치 방침, 조직 내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선거법 문제, 지역본부 분담금 문제, 어려운 현안들을 논의와 토론 속에서 함께 정돈하고 결정해왔던 3년이었습니다. 방송국 설치와 청년특별위원회 설치로 새로운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3년이기도 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망을 120만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열어가고자 합니다. 지금은 사회적 격변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제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퇴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아니라 지배 권력을 교체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향후 3년은 총선,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정치적 격변기입니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우리 사회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그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내후년이면 이제 30년을 맞습니다. 30년간의 민주노조 운동,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에 기반해서 새로운 30년을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120만 조합원의 지혜를 모아내는 위원장이 되고자 합니다. 민주노총이 120만 조합원의 힘을 모아낸다면 그 어떤 세력보다 강력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관철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3년간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민주노총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후보라 자부합니다. 그리고 1년 반여간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 전쟁을 꼭 매듭 짓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압도하는 민주노총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2번 박희은 위원장 후보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르게 강렬하게 바꿔야 이긴다. 민주노총 직선 4기 위원장 후보 박희은입니다. 민주노총 선거는 120만 조합원 앞에서 과거를 평가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장입니다. 현장을 다녀보니 지난 3년에 대한 평가는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노조 파괴, 노동개혁, 민영화, 반민주, 윤석열의 악행을 꼽자면 끝도 없습니다. 현장과 조합원은 매일 고통이지만 민주노총은 모아내는 투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존재감을 잃었습니다. 현장과 민주노총은 멀어졌습니다. 기호 2번 박희은, 김금철, 이영주가 이제 다른 미래, 강렬한 투쟁을 제시합니다.
노동법 쟁취부터 체제전환 총파업까지 민주노총다운 투쟁으로 3년 임기 내 세상을 한번 힘차게 대차게 흔들어 보겠습니다. 바꿔서 이깁시다. 민주노총을 바꿔 세상을 바꿉시다. 기호 2번 박희훈과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합동 토론회 시작하겠는데요. 토론회 진행은 이선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상호 질의응답이 있겠는데요. 후보자 1인당 타 후보에 질의할 기회가 2번이 부여가 되고요. 한 번의 질의는 질문, 답변, 재질문, 재답변으로 종료가 됩니다. 각 질의 시간은 1분, 각 답변 시간은 3분으로 제한되고 질문 10초 전, 답변은 20초 전 벨이 울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전체 해서 한 2시간 이내로 전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기자들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질문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기호 1번 양경수 후보가 먼저 박희연 후보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떨리시죠? 박희훈 후보님 공약에 보면 1년 차에는 22대 국회를 상대로 총파업을 하겠다. 그리고 비정규 여성 이주 장애 최임 기후 등 영역별 파업을 조직하겠다. 그리고 3년 차에는 대선을 앞두고 총파업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간 민주노총 안에서는 파업이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뻥파업 그만 좀 하자. 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 1, 2, 3년 차 3년 내내 또 1년 내내 연중 총파업을 공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실질적인 파업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3년차 체제 전환을 위한 민중 총파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거리에서도 많이 투쟁을 했고 집회와 수많은 투쟁들을 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이 투쟁들을 제대로 모아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이라는 아주 큰 과제를 우리는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미래를 제시하는 그러한 투쟁으로 그리고 산별과 현장의 목소리를 그리고 과제들을 제대로 모아내지 않는다면 그 투쟁에 힘은 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호 2번에서는 민중 총파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체제전환 전략 특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논의 속에서 많은 의제들을 함께 담아서 공동의 전망을 만들어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해 가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실제 22대 국회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법 개정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역별 투쟁으로 여성, 이주, 장애인 뿐만 아니라 근기법 5인 미만, 플랫폼 노동을 비롯해서 그러한 투쟁들을 모아가면서 실제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까지 함께해 갈 예정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의제들을 모아내는 과정 속에 실제로 체제 전환을 위한 민중 총파업을 준비해 가고자 합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네, 의제나 내용을 중심으로 투쟁을 조직하고 민중 총파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도 되고 동의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기드렸던 문제는 공보물에 보면 38 여성의 날을 지으면서 여성 총파업, 또 최인 파업, 또 장애 파업, 이주 파업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파업 투쟁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있고 이것이 과연 현장에서 실질적인 파업 동력을 형성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민주노총이 끊임없이 두세 달 간격으로 계속해서 파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양한 의제에 대한 투쟁을 하는 것은 당연히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파업이라는 형식으로 모든 것을 다 시원할 수 있겠냐, 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총파업이 목적이 아니라 총파업을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수많은 의제나 그리고 투쟁해왔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년 당장 3.8 여성의 날에 여성 총파업을 조직하기는 쉽지 않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제들을 선제적으로 던지고 상당한 기간을 통해서 준비된 파업들을 해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왜 여성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조직하려고 하는가, 왜 이주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조직하려고 하는가, 민주노총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사회적인 울림과 사회적인 공감대를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지금까지 투쟁해왔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더 모아내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투쟁도 그리고 노조에 대한 결합도 더 강화해 가고자 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답변, 재질문, 재답변까지가 요게 이제 한 번입니다. 이렇게 세 번이 진행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박희은 후보자가 박희은 위원장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투쟁 정세죠. 저희 기호 2번 후보는 공약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노동계약 저지, 노동법 정치, 총파업으로 앞장서 균열을 내고 모든 진보 민중 세력을 모아서 체제전환, 민중 총파업으로 연결하자는 승리의 방정식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기호 1번의 공약을 보면 실제 이제 이 공약집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투쟁보다 혁신을 앞세우고 있고 투쟁에서도 윤태진 운동본부를 성과로 평가하면서 이를 지속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태진 본부가 지나치게 폭이 좁고 심지어 일부 친민주당 세력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민중 진영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하고 있다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투쟁을 잘해야 하고 그래서 그 투쟁이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투쟁 계획을 방만하게 짜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요구를 어떻게 모아낼 것인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례로 기후위기 집회나 퀴어 퍼레이드를 가면 대호가 굉장히 생동감 있고 활력이 있죠. 근데 민주노총 집회는 그러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합원들이 자기 요구를 가지고 집회를 준비하고 현장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활동하면서 한 청년 조합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위원장님, 민주노총 집회 가는 건 제사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데 재미는 없다. 이런 표현이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슨 총파업을 하고 내후년에는 무슨 총파업을 하고 후년에는 무슨 총파업 이렇게 투쟁 경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투쟁을 어떻게 현장에서부터 준비하고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해야 하고 그것이 준비되면 어떤 방식의 투쟁이든 어떤 규모의 투쟁이든 능히 유력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주신 윤석열 퇴진운동본부 만드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 퇴진 투쟁을 곳곳에서 사회 각계각층이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을 하나로 모아내고 있지 못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전농, 빈민단이라고 하는 주력 운동 대호들이 결집을 해서 먼저 퇴진 투쟁을 걸고 대중운동의 강력한 힘으로, 위력으로 퇴진 광장을 장악해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설계였고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퇴진 범국민 대회를 진행한 바 있고요. 지금 이번 주말 11일에도 민중총궐 형식으로 퇴진 투쟁을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어느 퇴진을 요구하는 세력보다 가장 위력적이고 가장 규모 있는 투쟁을 7월과 8월 그리고 11월에도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대중의 힘을 통해서 퇴진의 광장을 장악하고
담론을 만들어가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퇴진운동본부 내에서도 윤석열 퇴진만이 목적이 아니라 윤석열 퇴진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소위 체제 전환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토론도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모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퇴진의 폭은 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퇴진될 때 80%의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는 진보 진영도, 개혁 진영도, 중도 진영도, 일부 보수 진영까지도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장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확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의 구심점이 필요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말씀하시면서 현장을 모아내는 것이 투쟁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난 3년 중에 건설, 화물, 조선사내하청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투쟁을 산별의 싸움, 사업장의 투쟁으로 축소된 것은 아니었는가. 각각의 투쟁이 모두 정권 퇴진으로 가는 주요한 길목의 싸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별개의 싸움으로 가지 않았는가. 이 현장 투쟁이 뚫은 정세의 틈을 어떻게 넓히고 크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임기 중에 있었던 화물이나 건설, 조선 사내하청 투쟁에 대한 민주노총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고요.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 긴급하게 우리 박희원 후보님도 부위원장으로 함께 활동하셨기 때문에 기억하겠습니다만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투쟁에 지원하기 위해서 중집 장소를 급히 창원 거제로 바꾸어서 진행을 한 바도 있고요. 당시 노동자 대회를 분리 개최하자는 것이 현장에서의 논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집에서 선제적으로 위원장으로서 분리 개최하자, 대우조선 동지들 투쟁 힘 실어 주어야 한다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 동지들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예정되어 있을 때 공권력 투입한 민주노총은 전면적인 퇴진 투쟁 돌입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중집동지들과 함께 대우조선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적도 있죠.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도 우리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운송을 거부하면서 동조 파업을 조직하고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건설노조를 지키는 것이 민주노총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구호를 들고 힘차게 함께 싸워낸 바 있습니다. 저는 부족했을 수는 있지만 투쟁을 회피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일련의 그런 투쟁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이 퇴진이라고 하는 구호를 1년 만에 민주노총 내에서 이견 없이 들 수 있었고 농민과 빈민단위와 함께 민중운동 세력들이 퇴진 투쟁의 중심이 되는 과정까지 끌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1년 차인 정권에 대해서 퇴진 투쟁을 선택하는 것 내지는 현재도 윤석열 정권 퇴진은 조금 급한 것 아니야 라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 길을 끌고 가는 역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탄압과 현장의 투쟁들을 윤석열 퇴진 투쟁으로 수렴하고 모아가는 역할을 민주노총이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것이 충분했는가라고 하는 반문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투쟁을 준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 투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혁신하고 현장을 불러일으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두 번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건 이 질문은 사전에 전혀 상대방에게 공지되지 않은 소위 말하는 약속들이 아닙니다. 예,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박희연 후보께서 이번에 하차구나 질문 할 차례죠? 네. 네. 질문 다 네. 네. 질문하십시오. 네. 민주노총의 혁신, 조직 강화가 사실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보고서도 있었고 논의도 있었고 하지만 이것이 별다른 반향을 불러일으키거나 뭔가 현실화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던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박희원 후보님이 고민하는 것을 좀 물어보았으면 좋겠고요. 사실 민주노총이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나 요구는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그리고
상층에서 그 변화를 위한 논의들은 많이 있었는데 과연 이 변화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보관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20년, 30년 전망을 세우기 위한 위원회가 5번 구성이 되었습니다. 조합원 눈높이에서 보면 대동소이한 전략이 반복된 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민주노총이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요구받고 구체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실제 우리가 이제 조합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얼마나 전략을 좀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부족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기호 2번에서는 노조 조직률이나 단협 적용률 등 동시 확대 전략이나 유사 업종, 동일 지역 내 공동활동 강화라든지 설립부터 안착까지의 어떤 노조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어떤 혁신 내용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체성이 결여된 측면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상층에서의 논의에 머물렀던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부터 바뀌어야 하고 그것은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영역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원장 임기 첫 해 게임대회 했던 것 때문에 논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런 시도와 모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해보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희훈 후보님이 고민하는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가 없어서 사실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뺄 용기가 부족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러한 지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현장과 그리고 선별 소통의 어떤 수평적 소통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선별의 경우에는 청년 조합원 비율이 3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도노조가 2021년 대의원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크루 플랫폼 사업이라고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청년 조합원 스스로가 정책을 입안하고 토론하고 확정하는 정책 포럼을 좀 실시를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실제 선별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민주노총의 체질에 맞는 어떤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방안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당선이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좀 한 발 가감하게 떼는 어떠한 시도들을 그리고 수평적 소통과 혁신의 내용들을 채워내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왔다 갔다 두 번 했습니다. 세 번째 순서로 이번에는 우리 박희은 후보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혁신 관련해서 앞서 이제 1번 후보께서도 이제 저에게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난 3년 전에 양경수 위원장 동지가 공약을 제시했던 걸 보면은 전국 모든 시군구 협의회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방송국 500만 시청자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민주노총 유튜브 구독자는 3만 명 수준이고요.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청년부위원장 임명도 지금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투쟁이 급박하다 보니까 그렇겠다 싶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내건 공약치고는 좀 허망하다는 이런 현장의 평가도 좀 있는데요. 혁신 공약을 강조하시는 상황에서 지난 3년의 혁신 공약 이행에 대해서 좀 스스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시군구 협의회 내지는 그 명칭은 동네마다 민주노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고자 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현실이 만만치 않았고요. 저는 제가 공약했던 내용에 대한 조직 내부 토론과 이해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군 단위 민주노총 조직체를 건설하자고 하는 것은 출발은 해당 지역에 있는 노동조합들 간의 교류와 연대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익숙한 셈법대로 우리는 그걸 하자고 하면 사람이 없고 재정이 없다라는 것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물론 재정과 인력이 부족한 조건에서 그러면 못하는 것인가? 저는 경기본부장 할 때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거든요. 그 중에 시지부가 9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없는 곳들에 대해서는 직접 제가 그 지역의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면서 교류의 폭을 넓혀왔거든요. 이런 것이 먼저 형성되면서 함께 인력과 재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순탄치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위원장이 됐을 때 민주노총 방송국 구독자 수가 6천 정도였습니다. 3년간 33,000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만들어 오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한된 총연맹의 총국 인원들 중에서 4명을 방송국에 배치했고 이 인원은 사실 노안실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만큼 역량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조건인데요. 또 유명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 주에 하나 정도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20-30명의 스텝이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유명 유튜버가 만들어지거든요. 민주노총도 그런 더 과감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송국이 구독자 수는 33,000입니다만 가장 많이 시청했던 뷰수나 이런 것들은 10만, 20만을 상회하는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활발하게 많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위원회 청년부위원장 선출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만 3년 전 대의원대회 때 청년사업실을 설치하는 것도 대의원대회에서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결까지 해서 청년실을 설치했던 과정이 있었고 2년간 사업을 하고 올해 청년위원회 설치를 할 때는 그닥 반대가 없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청년사업이 제도화되고 안착되게 만들어가는 흐름을 준비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3년간 그런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 전 사실 제가 공약했던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총파업하겠다는 것 하나 있었고요. 학교부터 노동교육, 동네마다 민주노총, 내손하는 민주노총 이런 공약을 걸었었는데 그것이 부족하나마 첫 발을 뗀 성과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연동해서 공약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물에서 이제 혁신 공약을 매우 강조하셨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2000년도부터 민주노총에서 20년, 30년 전망을 세우기 위한 논의 기구가 5차례 있었는데 그야말로 이제 대동소이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셈인데요. 그런데 이제 기호 1번 양경수 후보조의 공약을 보면 30년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좀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혁신의 내용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박희훈 후보님 공약보다는 훨씬 구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기간 동안 민주노총이 어떻게 산별운동의 전망을 세워야 할지 또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많은 담론과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조직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지 못했다는 데 있고요. 또 이 논의가 상층에 머물렀다는 데 제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약으로 낸 30년 위원회 그리고 정책 대회라는 것을 준비해가는 과정은 철저하게 조합원들을 주인으로 세워서 주체로 세워서 만들어보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논의할지도 결정을 하고 그 의제에 대한 논의도 3천여 회의 현장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또 논의된 결과물에 대한 정돈도 조합원들이 직접 하는, 그래서 유럽의 다양한 노총이나 산별 노조들이 2박 3일씩 정책대회 한다고 많이 부러워했었는데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소소합니다만 구체적으로는 1억 원에 대한 조합원 참여 예산이라든지 노동자 대회에 대해서 100명의 기획단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권한을 주고
노동자 대회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민주노총의 혁신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차례 했습니다. 이제 정해진 순서의 마지막 질의응답 기회입니다. 이번에는 1번 후보가 양경수 후보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노총은 지난 10여 년간 정치 방침이 없는 속에서 정치 세력화에 대한 고민과 논의 또 활동을 해왔습니다. 어렵게 사실 이번 9월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 80% 이상이 찬성하는 정치 방침과 총선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 결정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누가 되더라도 집행해 가야 될 몫과 책임,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훈 후보께서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정치 방침 그리고 총선 방침을 어떻게 충실히 집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 대의원대회 결정이 과연 전조직적 결의를 모으고 확인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조합원들이 사실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의원대회 결정이 기계적으로 얽매이기보다 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전망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전체 진보정당이 받아 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체제전환 전략특위에서 논의를 받아서 이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예. 사실 이제 내년 4월이 총선이고요. 26년 지방선거도 그리 많이 남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체제전환 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총선까지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 주말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과 제 진보정당을 포괄하는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겠다.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해서 이런 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달에 민주노총 집행부가 제출했던 안과 대동소이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번 총선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또 지방선거까지 진보연합정당을 구성하자라고 하는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정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네, 민주노총 직선 사기 집행부가 소위 말하는 빅3 선거를 준비하는 집행부이죠. 그래서 2024년 총선도 있고 26년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27년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정치 세력화에 대한 고민이 아마 이 시기에 더 깊을 수밖에 없고 집행부도 그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노총이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대한 주요한 기치를 정하고 있고 이를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 원칙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노총 내에서도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법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당과 정의당 그리고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 정치가 각자의 이념에 따라 다원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노총이 집행부에 따라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유리한 정당 사업을, 정치 사업을 펼쳐온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과 세력에 동원되는 진보 정치가 아니라 존중과 연대로 진보 정치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방향 속에서 체제전환 특위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 나가야 될 것인지 그 논의 속에서 실질적인 선거 대응도 준비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투쟁의 성과를 어떻게든 보수 정당이 아닌 노동자 정치로 수렴하는 과정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갈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박희은 후보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제 후보 간 토론의 마지막 질의와 답변이 되겠습니다.
부회장 동지가 경험도 많고 하셔가지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을 저도 이제 정치와 관련해서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선 사기 집행부는 소위 빅3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굉장히 임무가 막중한 집행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조합원의 뜻으로 모아야 되는 중대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공약으로 내것인 진보연합정당이 사실 우여곡절 끝에 대의원대를 통과했다라고 보여지고 막판까지 또 지금까지도 사실 현장을 다녀보면 논쟁과 이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뭐 통진당, 배타적 지지 이런 경험도 아직 조합원들에게는 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기호 1번 진영에 지나치게 패권적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진보 정치의 다름을 인정한 속에서 하나의 힘을 만들자는 주장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진보 정치가 단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1년 동안 저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진행했던 내용을 패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떤 내용이 패권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집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표결한 적도 없었고요. 권위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의사봉도 초반에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집 동지들과 모든 의견을 모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월 대대를 준비하면서 조직 내 이견이 많음을 확인하고 4월 대대는 토론만 진행을 했습니다. 9월 대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위원장으로서 제가 지지하는 안이 아닌 다른 동지들의 안을 받아서 위원장 안으로 제출을 했고 마지막 중집에서는 모든 중집 동지들이 동의한 내용으로 대의원대회 안건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패권이라고 하면 토론 과정에서의 다름, 토론 생각에서의 이견 내지는 다수에 반하는 소수의 완강한 주장까지도 그것조차도 오히려 패권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진보정치 단결을 위해서 민주노총의 목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진보 정당들에게 단결하세요라고 주문하는 것 이상을 못해왔던 것이 지난 10년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민주노총이 차라리 당 만들자. 그래서 그 힘으로 진보정당 단결시키자. 이렇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힘의 논리로 진보정당들을 강제적으로 통합하자는 것이 아니었고 제가 고민했던 내용도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단결을 만들어내고 그 당의 운영은 모두가 합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현재 각 진보정당들이 또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이런 주요 역량 있는 정당들이 내용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총선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2월 중순이면 예비후보 조정이 시작되고요. 또 이준석이나 양양자, 금태섭 등으로 표현되는 소위 제3세력들이 민중들의 눈과 귀를 흐리는 이런 제3지대를 탈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박기훈 후보님이 이야기하신 최저전환 특위를 건설해서 뭔가 차분히 논의하자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급박하고 절박하지 않은가. 그래서 빠르게 진보정당들과 정말 속 깊은 이야기를 하고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을 앞세우고 차이를 앞세우기보다는 서로의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어떻게 단결해 갈 것인가를 모아가는 역할을 민주노총이 더욱 힘있게, 더욱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투쟁 시기에 선제적 투쟁도 필요하고 또 준비된 투쟁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소수의 의견이나 이런 내용들이 우리 민주노총 대중조직 속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지난 3년 동안 중집의 한 성원이었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의사결정 구조가 조합원의 뜻을 잘 반영하지 못할 때도 많았고 그런 우려를 같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면서 만난 조합원들은 어느 한 진보정당만 지지하라는 것이 다수의 패권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51% 가반의 패권을 휘두르기보다는 수기와 단결을 소중히 여기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좀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실 중집에서도 또 정치 방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상대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논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방침과 총선 방침을 논의하기 위해서 전체 16개 지역본부를 2차례 순회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조직 내에서 이만큼 완강하게 꾸준하게 토론을 진행했던 적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갈등의 과정, 논쟁의 과정은 있었습니다만 중집에서도 모두가 일치된 의견으로 하나의 안으로 모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는 그 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될 우리의 과제도 있다고 보고요. 조합원 동지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어떤 위원장이 어느 정당의 소속이니까 그 정당이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라는 감정적인 의구심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 주시면 사실 논의 과정이나 결정 과정, 또 결정의 내용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합원 동지들이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박 후보님이 중집 논의나 대연대 논의 과정을 쭉 함께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충분히 했다는 걸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가 만난 조합원 동지들은 위원장이 대연대회 진행하는 거 보면 참 차분하게 잘하더라, 많이 경청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의 진행을 하는 위원장의 모습을 보고 민주노총이 한층 더 성숙해졌다라는 현장의 평가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있다면 더 채워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노력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제 준비된 3번의 질문과 3번의 답변이 끝났는데요. 지금 원래 애초에 준비했던 시간이 한 7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원래 이제 위원장 인사말도 3분이었는데 제가 30초만 해서 그리고 모두 발언도 2분씩이었는데 1분씩만 하셔가지고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건 위원장으로서의 즉석 제안인데 지금 혹시 생각하지 않았던 이 토론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3번의 질문과 3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혹시 한 번의 질문과 한 번의 답변, 제 질문 제 답변 없이 한 번의 질문 혹시 있으시면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질문, 한 번의 답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웅 후보가 하실까요? 아니, 먼저 질문? 질문은 서로 질문. 예. 한 번씩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 제 답변은 없습니다. 없으면 할까요? 네. 정리할까요? 정리하시죠. 예, 뭔가 좀 이렇게 날카롭고 뾰족한 이런 것이 좀 안 나왔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만 그러고. 자, 그러면 후보 간 토론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참석 기자 질의와 후보 응답이 있겠습니다. 동일하게 질의는 질문, 답변, 재질문, 재답변 순으로 종료가 되겠고요. 시간은 질의 1분, 후보자 답변은 2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예, 기자님들 질문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공통 질문도 좋고요. 후보자를 지명해서 하는 질문도 좋습니다. 그냥 구두로 이 촬영하신 분들 이제 안 보여요. 한번 말씀. 이거 보시면. 예, 양경수 위원장님, 예, 먼저 소속을 좀- 후보님이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예,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질문드린 아무튼 이 올해 총파업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향후 또 위력적인 총파업 말씀하신 게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이제 방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소속 좀 말씀. 아, 네, 민플러스 기자 정강사입니다. 올해 7월 총파업은 9697 노게투 총파업 이후에 가장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한 총파업이었다고 평가합니다. 2주간 총연맹에서 집계한 것이 약 22만 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했고 2주 동안 집회에 나왔던, 시정에 나왔던 조합원이 약 16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 참여한 총파업 투쟁이었고 이 투쟁을 통해서 노동의 의제뿐만 아니라 해고연수 문제라든지 사회적 의제를 함께 걸고 투쟁하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공고히 또 명확히 할 수 있었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한편으로는 던져준 총파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보건의료노조 같은 경우가 연초부터 해서 자기 의제를 중심으로 좀 모범적으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민주노총이 하나로 모아내고 시기를 또는 의제를 전체적인 담론을 형성해가는 총파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교훈으로 좀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매년 시도되고 아주 자주 반복적으로 시도되지만 이것이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데는 또 한편으로는 총파업이 가지고 있는 위상과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 내부의 논의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데 노동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파업이고 이 파업이라는 무기를 언제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합원들과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올해 총파업 과정에서 복원이 진행했던 것처럼 사회 변혁과 체제 전환, 윤석열 퇴진이라고 하는 의제들을 어떻게 만들고 구현해 갈 것인지를 함께 도모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기자님들. 네, 질문하시죠. 네, 메일로너스 이재 기자입니다. 그 준비했던 질문을 상호 토론에서 다 하셔가지고 질문을 좀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아무래도 급하게 준비하다 보면 공통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회에서의 노동의 의제는 많이 실종되어 있고 노동의 담론을 이야기하는 조직은 사실상 노조밖에 없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대처에서도 항상 노동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야기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퇴진을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총연맹으로서 내셔널 센터로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전망 없이 조합원들에게 표를 달라라고 하는 것도 그 후보님들께서 약간 민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통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박현. 먼저. 윤석열 정권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제기하는 그런 문제의식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된 원인은 노동조합 때문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산한 정부의 정책, 또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를 양산한 자본의 이윤 추구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경제 규모나 경제 발전 속도에 비해서 노동시장이 많이 양극화되어 있는 이유는 저는 사회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시장임금이라고 하는 우리의 월급, 그리고 사회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실하죠. 그래서 복지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유럽은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의 비율이 약 6대4 내지는 5대5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9대1입니다. 그래서 해고는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편적으로는 새롭게 형성되는 플랫폼 노동, 또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제시되는 돌봄 노동, 또 세대로 보면 노년 노동과 청년 노동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훨씬 더 지금보다 강화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계약안이 준비되고 있고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연금을 사용자와 노동자가 5대5로 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6을 내고 노동자가 4를 낼 수 있는 제도로 변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연금의 정부는 이 기금을 운영하고 활용할 뿐이지 아무런 기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을 통해서 국민연금에 재정 기여를 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이중구조, 사회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현장에 갔더니 한 노동자가 지금은 사중구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2차, 3차 협력업체를 비롯한 하청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주 노동자까지
실제로 노동 현장 내에서 차별과 착취가 굉장히 심화된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뭐 양경수 후보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에 대한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호 2번에서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체제 전환에 대한 미중 총파업도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윤석열들에 맞서는 투쟁을 전개하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사회 구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일터에서 현장에서 차별과 착취 그리고 노동자들의 착취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는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투쟁을 함께 모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전망을 일구어 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기후위기에 맞선 산업전환의 어떤 정의로운 전환이든 그리고 돌봄에 대한 의제이든 젠더에 대한 이슈이든 그리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제이든 플랫폼 노동을 비롯한 불안정한 노동의 문제이든 이 모두가 실제로는 자본주의 착취 구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에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공동체는 어떠한 사회여야 하는가 이러한 그림 속에 실제 기호 2번에서 제시하고 있는 3년의 어떤 총파업 과정들을 통해서 구현해 가고자 합니다. 네. 네, 질문하시죠. 제 질문? 네네. 제 질문도 공통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중구조라고 해서 이제 노동자들의 계층화가 되어 있고 고용되어 있다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 차이가 내부에서 논쟁으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노동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적합담론에는 모두가 동의하겠지만 정해져 있는 고용 위치와 플랫폼 등의 노동 형태 등에 따라서 노동시간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방법론 혹은 그에 대한 저항까지도 발생하고 있어서 지난 대선 기간에서도 이에 대한 논쟁이 거의 유일하게 뜨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전제 하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고민을 만약에 하셨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그 공약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체제 전환의 시대의 대안으로 녹색노조운동과 주 35시간 노동제를 전면에 내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조합이 기후위기나 산업전환, 사회연대 운동을 기획하고 기술 발전이나 인구 감소, 고령화에 대응하는 의제로 노동시간 단축 사업에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시간 양극화 극복을 동시에 내걸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동시간의 문제는 단순히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양극단의 의견이 존재하는 이유는 많이 일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거든요. 사회 전반의 저임금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용 형태라든지 고용의 안정성, 또 최저임금과 생활임금과 같은 사회적 임금의 상향 평준화 이런 것들이 함께 병행되어야 노동시간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연세의료원이 아마 35시간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직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언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력이 있고 가능한 사업장들은 본격적으로 35시간이든 이런 것 주 4일제나 4.5일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단체협약 수행 과정에서 구현시키고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을 민주노총이 지향하고 정규직, 대공장, 지금 여력이 있는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저임금을 받고 있는 또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도 균형감 있게 함께 제출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나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조건에서 이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건 수입을 줄이세요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한 플랫폼 노동에 대한 규정 내지는 이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함께 준비되고 제출되어야 사회 전반의 노동 시간을 줄여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저임금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코로나 시기에도 사실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최저임금이든 임금 인상을 대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임금 인상만으로는 좀 해결되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죠. 그래서 기호 2번에서는 국가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실제 이제 노동자들을 그야말로 노동자로 보지 않고 비용으로 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 했을 때 주 35시간을 내거는 문제와 함께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확장하기 위해서도 저희 기호 2번에서는 노조 단체 협약 적용률을 대폭 확대하는 그런 노조법 개정 투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례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한국과 같이 노조 조직률이 10%대이긴 하지만 단체 협약률이 98%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는 보다 더 이러한 노조 협약률을 단체 협약률을 전 노동자들에게 확대하는 이런 방식 속에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사회 불평등 해소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더 적극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의견을 좀 더 드렸습니다. 네, 주신 의견 동의하고요. 저는 중요한 문제는 노동 영역에 다양한 의제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분절적으로 떼어서 고민하거나 논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노동시간 문제가 하향평준화 되려면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야 하고요.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임금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함께 제출되어야 하거든요.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의 계약, 임금체계의 계약 이것은 노동을 부분적으로 떼어내서 계약시키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 자체를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정책이 계약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도 있지만 노동정책을 기업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늘려야 하고 기업의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성과연봉제를 해야 하고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조합의 활동과 권한을 축소해야 하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접근 방식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고 그런 논의와 그런 공감대 형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동 시간만 딱 떼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적일 수 있고 오히려 내부 간에 내부에서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하십시오. 네, 저는 민주노총 기간지 노동과세계 조현주 기자라고 하고요. 질문 2개를 같이 드려도 될까요? 일단 하세요. 양국에 질문 드립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현장 많이 도실 텐데. 일본 후보한테 하는 거예요? 양쪽 후보. 양 후보 그러니까. 양 후보. 예. 현장 많이 도실 텐데 기간지 기자로서는 조합원들이 공통적으로 당선 시에 이제 가장 많이 총연맹이 부탁하거나 당부하는 내용이 어떤 것일지가 궁금하고요. 또 2번째는 토론회에서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기후위기와 관련한 노조 차원의 운동은 어때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하시네요. 총연맹의 조합원들이 가장 요구하는 건 사회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이 언론에 우리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민주노총의 이야기, 민주노총의 주장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약에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는 교육선전실, 선전홍보실에서 조직 내부 선전과 외부 선전을 함께 진행해 왔죠. 저는 새로 위원장으로 당선이 되면 조직 내부 선전과 대외 선전의 부서를 분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국민 여론홍보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이들을 통해서 민주노총의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대변인 동지가 혼자서 고생 많이 3년간 했었는데 대변인도 임원이 직접 해서 실제 임원들이
대언론서 또 기자분들과의 일상적인 브리핑이나 사업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주요한 사안에서 몇 차례 뭐 기자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만 주요한 사안에 대한 직접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노총의 스피커를 키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요구를 가장 많이 받고 있고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우리가 산업전환의 문제라든지 기후위기를 포함한 AI 내지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전환의 시점에 어떤 전환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인데 윤석열 정권의 공격 때문에 사실 이것이 유실되어 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것과 함께 장기 담론을 준비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 질문을 한 번에 대답하려고 보다니까 시간이 짧군요. 재질이 주시면 좀 더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현장에 돌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자신감 있는 투쟁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을 다시 자랑스럽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었지만 굉장히 무기력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은 예전과 다르게 민주노총이 굉장히 멀어져 있었고 또한 현장 통제도 굉장히 심화된 상황들을 저는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기호 2번 역시 제대로 강력하게 준비된 투쟁을 통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이제 토론에서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민주노총 운동의 원칙을 지키고 특정 정파의 패권적 운영이나 이렇게 대중조직을 운영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의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민주노총이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도 많았고 그것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 군기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전면적으로 내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민주노총이 대중들에게 동의받고 공감받는 모든 노동자의 희망으로 우뚝 서는 민주노총을 많이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운동 관련해서 두 번째 답인데 때리나요? 이거를 제 답변을 하면 안 될까요? 한 번씩 그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먼저 하고 네, 시간 더 네, 주시면 감사합니다. 일단 민주노총은 지난 3년 동안 기후운동은 세 가지가 부족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체제전환 전망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기후정의 운동은 체제전환 운동이라는 구호는 있지만 실제 그에 맞는 대안 제시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는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콘텐츠의 부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는 일회용품 줄이기 수준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과 산업 차원의 대응이 매우 필요하고 기후 의제 자체를 제대로 좀 현장에서 뻗어 나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 이제 단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몇몇 산별에서 시도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 사업장 수준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변화하는 산업 정책에 대한 개입이 좀 부재하다 이렇게 봅니다. 폐업과 구조조정 그리고 업종 전환 이 현장에 이제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부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개입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은 기후정의운동 단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그 안에서의 역할은 이것을 주도하지 못하고 n분의 1 역할 수준에 좀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이제 공공요금 인상 관련해가지고 논쟁이 상당히 있었는데 거기에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인상해야 된다는 환경단체 일부 주장도 있었는데 이 공공재인 에너지와 교통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제기하면서 진영 간에 이제 굉장히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이 국가 책임 강화나 체제 전환으로 기후
정의운동 세력이 규합되고 세력화하는 과정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를 적극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2차 세계대전 이후가 미국 중심의 달러 패권, 군사 패권의 시대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기후 패권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후 문제를 필두로 한 에너지를 누가 어떻게 주도권을 잡느냐가 세계 패권의 지형과 질서를 바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굉장히 늦습니다. 기후 문제는 사실은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깊지 못하고 박희원 후보께서 진단하신 현실 진단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갈 건가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우리가 체제를 전환하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소유라든지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제기하고 구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부지 재편이 가장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될 문제는 일례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난 5년간 정년 퇴직자 수가 10,000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올해 500명 신입사원 채용하면서 굉장한 호들갑을 떨었죠.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로 보면 양질의 일자리 9,500개가 줄어듭니다. 이것을 부품사, 자회사를 만들어서 대체하고 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나하게 저항하고 싸울 수 있어야 한다. 정년 연장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대공장이나 정규직이나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이런 대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기자 질문 마지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기자분 계신가요? 네, 마지막 기자 질문입니다. 뒤에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앞에 분 먼저 하실까요? 네, 좀 참여혁신의 백승민 기자라고 하고요. 앞에 이제 후보분들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좀 이어지는 공통 질문인가요? 네네, 공통 질문. 네네. 더 드리고 싶은데,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이제 노동계나 환경단체, 시민단체 간 이견이나 좀 이익 수준의 격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인식의 차이도 있겠죠. 이 부분 때문에 기후위기 운동이 좀 힘있게 추진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은 노동계랑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의제 이런 걸 좀 하나씩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 하거든요. 이제 앞서 이제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제 공공재에 대한 에너지 교통, 이 국가 책임에 대한 제기 이런 것부터 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좀 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무상 교통에 대한 문제. 저희가 이제 예전에 무상 무료에 대한 문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무상 교통, 무상 돌봄 이런 의제들을 좀 더 전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코로나 이제 코로나19가 사실 굉장히 우리 사회를 핥히고 갔고 1% 이제 자본의 어떤 부만 이제 축적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책임, 공공성 강화 이 의제를 가지고 좀 더 구체화시키는 논의들을 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동하고 환경단체하고의 입장 차이가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예컨대 이제 전기요금을 올릴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석탄 발전이나 이 화석연료 발전을 중단해야 된다고 환경단체가 이야기하면 노동자들이 이것을 일자리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민주노총 전체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라서 수산중공업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걸려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고용과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은 환경단체도 노동운동도 모두가 동의합니다.
공통의 대책을 세워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 에너지 소유를 사회적으로 공유 에너지로 사회적 소유로 만들어가는 과감한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일자리 문제도 또 에너지나 기후 위기를 실현해가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얼마든지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작년 그 대선 끝나자마자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조차 모임 형태로 그런 정책 논의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았는데요. 그런 데서 충분히 공통분모 교집합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왕성하게 진행하면 충분히 함께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처음에 양경수 후보에 대한 개별 질문이 있었고요. 세 분의 기자님의 공통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박희은 후보에 대한 개별 질문 있으시면 형평이 맞을 것 같아서. 예. 메일로런스 이재 기자입니다. 박태현 후보님께서는 전적으로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최근에 조선하청 부분도 그렇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민청 등을 이야기하면서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의제화하고 있고 노동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도 접근을 하실 계획이신지 추가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주노동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죠. 저는 이제 인구 감소의 문제와 이주노동자 도입의 문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업종으로도 이주노동자는 더 많이 확대돼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미래 사회는 노동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민주노총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민주노총 내에서도 이주노동자와 함께 일자리 문제나 이런 노동 갈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노동자 간의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분할 통제에 의한 이윤의 목적을 둔 착취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노동조합이 여기에 대해서 실제 자본에 맞서서 보다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제 투쟁을 강화하느냐, 현장을 어떻게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이 논쟁의 방향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되면 공약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미조직 노동자층에 대한 공세적 조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전략조직 특위를 구성하는 고민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민주노총 내에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와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투쟁의 의제로 내걸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제 기자 질문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거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없으시면 정리하려고 합니다. 촬영 예, 마지막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민중의 소리 남소연인데요.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공통이죠? 대해서 공통? 네, 공통 질문입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대해서 많은 시민분들, 조합원분들 관심 많을 것 같아서요. 근데 제가 토론 과정에서 들을 때는 그다지 두 후보 사이의 차이점이 좀 두드러지지 않아서 좀 내가 위원장이 되면은 이런 투쟁을 하겠다,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자고 하는데 후보 간 차이가 있으면 안 되죠. 공통의 목적과 공통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자라고 하는 목소리는 높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광장으로의 분출은 주저하고 있죠. 그래서 퇴진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국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더욱더 헌신적이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광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광장이 세워지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대안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린 이후에 우리 사회는 어느 방향으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정치 세력이 우리 사회를 주도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그것이 민주당이 아니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국민의 양당 정치에 실망한 민중들의 이 의지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모아내는가가 지금 시기에는 윤석열 정권 퇴진 중에 가장 중요한 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퇴진운동본부를 통해서 노동자, 농민, 빈민, 기본계층 조직들이 먼저 건강한 투쟁을 해가고 여기에 많은 민중들이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면서 함께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의 기본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대해서 지금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양경수 후보 동지와 같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투쟁을 전면에 내걸고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호 2번은 3년에 걸친 체제전환 민중 총파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앞서 이제 그 토론 과정에서도 충분히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윤석열 퇴진 투쟁에 힘을 제대로 실지 못하는 것은 각각의 투쟁들이 다 개별 산별 그리고 단위 현장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 투쟁을 실제로 이제 윤석열 퇴진 투쟁의 하나의 전선으로 제대로 모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호 2번에서는 내년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쟁취를 위한 노조법 총파업을 비롯해서 영역별 의제별 총파업 투쟁을 비롯한 민중 총파업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양경수 후보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박근혜 퇴진을 경험했습니다. 박근혜 퇴진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새로운 전망에 대한 내용도 저희는 기호 2번에서는 구체적으로 체제전환 특위를 통해서 논의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실제로 좀 같이 분노하면서 이 기획된 어떤 정리되어 있는 이런 집회판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조합원들의 현장의 분노를 표출시켜내고 그런 힘들을 모아내는 것이 민주노총이 지금 해야 할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것으로 기자 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선거운동원 질의와 응답이 있겠습니다. 제 질문, 제 답변은 없고요. 시간은 질의 1분, 답변 2분으로 동일합니다. 네, 순서는 먼저 1번 후보자가 먼저 질문하고요. 네. 아까 룰 미팅 할 때 2번이 먼저 하기로 했었나? 그쵸. 네, 2번이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뭐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에 포함되는 그 조합원 오세종입니다. 저는 이제 양경수 위원장께서 이제 위원장 되실 때 비정규직 이제 후보라고 해서 또 많은 비정규직 지지를 또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건강보험 보육센터 지부 투쟁도 있었고, 고통보 조선하청지회 투쟁도 있었고, 화물연대 건설노조 양해동 열사 투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민주노총이 이런 투쟁들을 좀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건강보험 보육센터 지부에서 지금 오늘 7일차 총파업하고 단식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합의가 안 돼서 2년 전부터. 근데 저는 이 가장 큰 문제가 벌어지는 투쟁을 발전시키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일정에 따라 계획대로 따라가는 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현재 벌어지는 투쟁을 제대로 결합 못하고 많이는 모였지만 힘없는 총파업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비정규직 위원장을 자임하셨던 분으로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은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이 힘없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총파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현장에서 간부들이, 조합원들이 치열하게 현장을 조직하고 애써왔던 과정을 폄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결과물에 대한 것을 내왔는가라고 하는 평가는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때보다 저는 특히나 올해 총파업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중앙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고 대부분의 선별들이 가장 자신의 선별 노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쟁을 준비하고 만들어왔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높게 평가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정 따라가는 투쟁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겨나는 사안들에 대해서 긴급한 대응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했고 그런 대응을 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꾸준히 우리 사회 전환과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 체제 전환이라고 하는 그래서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 기득권 양당 중심의 정치 체제, 또 분단이라고 하는 이 체제를 바꿔 나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위원장이라고 해서 비정규직 문제에 더 관심 갖겠다고 했던 것은 실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동지들의 마음과 현실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정규직으로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화가 났던 것은 인간적 모멸감이었거든요. 단순히 급여를 적게 받아서이거나 처우가 불만스러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비정규직이라는 차별 이것을 극복해낼까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 일치 속에서 3년간 사업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족함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나름의 노력을 쭉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엔 1번 양경수 후보 쪽에서 질문하시거나. 네, 민주노총 전 최저임금 투쟁을 담당했던 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투쟁은 사실 전 국민의 임금 인상 투쟁인 것만큼 그 올해 최저임금이 최저로 올라서 정말 조합원들이나 국민들의 실망감이 큰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예전과 달리 다른 해와 달리 이제 최저임금 위원들의 이런 결기 있는 투쟁들이 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농성투쟁이나 삭발투쟁 이런 최저임금 위원들의 이런 선도적인 투쟁으로 조합원들이 이제 투쟁 동력을 조직하고 좀 전 국민적인 이제 여론을 만들어 왔는데 올해는 특히 이런 좀 투쟁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그 최저임금 투쟁을 총괄 담당했던 임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실제 이제 민주노총이 올해 총파업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최저임금을 총파업 의제로 걸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그 투쟁까지 좀 받쳐야 되는데 실제 최저임금 투쟁을 전면화하고 지금 이 시기에 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가 그리고 사회 불평등 해소를 하기 위한 아주 주요한 의제로서 중요했지만 지난 그 대의원 대회 과정 속에서 총파업 시기를 5월로 당기는 그리고 6월로 투쟁을 전면으로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7월 총파업으로 전개는 되었지만 사실상 최저임금 의제를 주요하게 총파업 속에서 녹여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저임금 담당하는 부위원장으로서 또 나름의 그 책임의식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민주노총의 의결 구조나 집행 구조를 봤을 때 사실 부위원장 한 명의 어떤 결의 결단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해 가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당선이 된다면 최저임금 의제를 보다 민주노총의 중심 의제로 보다 더 강렬하게 투쟁해 가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최저임금 관련한 평가들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다른 해보다 좀 주요하게 좀 놓여졌던 것은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해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에 대한 의제 확장이라는 부분은 참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투쟁과 만나는 실제로 의제를 결합시키고 투쟁을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기점들을 마련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3번 질문 두 번째고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2번
지금 1번이구나. 아, 네네. 네, 2번 쪽에서. 예. 이번 2번 쪽에서 올려야 돼. 네, 2번 쪽. 이건 뭐 저한테 지금. 네, 위원장으로 계실 당시 민주노총 중집에서 정부의 그 회계 공시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회계 공시를 넘어서 정부의 소득세법, 노조법 공세에 대해서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꾀하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현장에서는 지금 실망과 우려가 큽니다. 총연맹이 버텨줘야 산별도 버티고 사업장도 버팁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저희가 싸울 근거 중 하나를 잃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중주위원들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책임 있는 의장석에 계셨던 위원장 동지로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회계 공시 수용이 올바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공표하실 수 있으신지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회계 공시 결정하면서 사실 고민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바로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유불리, 또 위원장이 굳이 그 결정을 하고 매듭지어야 하는가 아니면 직무대행에 넘기면 어떤가 여러 가지 의견도 내부에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책임있게 저는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 점이 고려되었고 고민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정권이 노동조합 회계 문제를 거론하고 끊임없이 그러면서 마치 노동조합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이런 흐름과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윤석열 정권과 투쟁하는 데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쟁취하는 프레임 속에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계공시 문제로 싸움을 하면 계속 방어적이 되고 수세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부정하니까 부도덕하니까 공개 못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과 그런 손가락질 이런 것을 막아내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노조법 2, 3조 개정 거부권을 하지 말라, 노동시간 계약하지 말라, 임금체계 계약하지 말라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프레임을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계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판단을 좀 갖게 했던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회계공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직 내 논란이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그동안 해왔던 과정에서는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장을 우선 고민해야 했었습니다. 사실은 연말이고 또 한국노총과의 복수노조 사업장도 많이 있고 선거를 앞두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었고 이 동지들이 민주노총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붙잡아 놓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의 갈등, 어려운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함께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1번 우리 양경수 보조 질문하시고. 예, 그 공약에 보면은 비슷하게 그 동네방네 구석구석 민주노총이라는 슬로건이 보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양경수 후보가 내세웠던 동네방네 민주노총이라는 것과 좀 비슷하기도 하고 또한 이번에 보니까 공공운수 노조에서도 비슷한 공약들이 유사한 공약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바람일 수도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이 보관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앞서 이제 이제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도 양경수 후보 동지에게 지난 이제 3년 공약에 대한 평가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동네마다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그리고 노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이런 것은 민주노총이 지금 절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의 집행 기간 동안 실질적인 진전은 좀 못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에 과제로 공약으로 제출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당선이 된다면 실제로 지금까지 해왔던 민주노총의 전략 조직
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공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영역별 투쟁, 총파업 투쟁 이것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의제를 확장하고 그 의제 속에 놓여져 있는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공감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뭔가 희망과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성별임금 격차의 문제 등 여성차별에 대한 문제를 걸고 1년에 걸친 여성노동자 총파업을 조직해 가면서 실제 미조직 여성노동자들을 만나고 미조직 여성노동자들의 공감들을 얻어내고 그것을 민주노총 노조가입으로 조직해내는 이러한 전략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것으로 3번 질문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무리 발언과 폐사만 남았는데요. 일단 이것으로 선거운동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박희은 위원장 후보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역대급 탄압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역대급 탄압에는 역대급 투쟁이 필요합니다. 지난 3년의 패권과 무기력을 벗고 민주노총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강렬하게 바꿔 승리해야 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을 바꾸는 이기는 투쟁, 그리고 우리를 바꾸는 든든한 조직, 미래를 바꾸는 담대한 전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노총의 시기를 3년 전으로 되돌릴 것인지 아니면 민주노총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강렬하게 바꿀 것인지를 정하는 선택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노동자 투쟁을 직면할 것입니다. 선임자인 박근혜에게 기호 2번의 투쟁이 어떠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민주노총이 120만 조합원이 그리고 기호 2번 박희은, 김금철, 이영주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반여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언론 노동자 여러분, 또 박선본 관계자 여러분, 선관자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민주노총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민주노총이 책임져야 할 몫이 작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쟁, 정치 세력화,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모두가 임무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내놓고 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놓는 안에 대해서 이것은 이런 게 문제요, 그것은 이런 잘못이 있어라고 흠집내고 평가하는 것은 쉽습니다. 자기가 대안을 내고 자신의 머리에서 안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도모하고 평가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노총은 한 걸음을 더 크게 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민주노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장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현장 조합원들의 지혜를 모아내고 현장 조합원들의 뜻이 모아내는 역할을 민주노총이 해야 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자면 왜 없겠습니까? 정말 많은 이유들을 망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려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20만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는 민주노총의 투쟁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바꾸어 봅시다.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 봅시다. 민주노총이 변화하고 그 힘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 힘으로 퇴진운동을 성사시켜내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민주노총의 역할, 그래서 투쟁 광장을 압도하는 민주노총, 미래 비전을 압도하는 민주노총, 시대 담론을 압도하는 민주노총의 역할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기호 1번 양경수, 이태환, 고미경 후보와 함께 새로운 민주노총의 큰 걸음, 전환의 걸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11월 17일 2차 토론회 자리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민주노총 직상상기 임원선거 1차 합동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